저는 올해 72입니다. 그리고 제 옆엔 91 되신 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자식이니까 내가 모셔야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짐이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 손은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었고, 제가 울 때마다 등을 토닥여 주던 그 손이었거든요. 지금 그 손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었어.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엄마를 돌보며 배운 것들을 조심스레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은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라면서요. 첫 갈등, 그리고 깨달음. 엄마, 이 약 하나만 드세요. 혈압약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젓는다. 나는 괜찮다. 약 안 먹어도 돼. 처음엔 그저 간단한 고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릴 때처럼 엄마한테 설명하면 들으시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약을 권하면 왜 자꾸 나를 환자 취급하냐며 불쾌해하시고 목소리도 커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시지?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러는 건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 갈등이 생길까? 다음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강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해봤어요. 거기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노인은 명령이 아닌 선택을 원합니다. 통제받는 느낌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분들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나는 엄마에게 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거구나. 엄마는 한 인간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삶의 경험도 있는 분인데 나는 그걸 너무 쉽게 잊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 약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드셔볼래요? 아니면 어제 드시던 걸로 할까요? 두 가지를 고르게 했죠. 그러면 엄마는 살짝 고민하시다가 본인이 고르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드세요.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약을 꺼내드리지 않았더니 엄마가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약 먹는 날이더라?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그건 단지 약을 드신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자신의 선택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력이에요. 식탁 옆에 조그만 벽걸이 달력을 하나 달아드렸죠. 약 드신 날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이젠 알록달록한 스티커들이 꽉 찬 날엔 엄마도 흐뭇하게 웃으세요. 이 날은 내가 안 까먹고 잘 챙겼네 하시면서 말이에요. 돌봄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감정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드셔야 돼요가 아니라 함께 챙겨요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말의 차이가 우리 모녀 사이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엄마가
이건 안 먹겠다 하시면 속으로 한숨도 나오고 다시 설득해야 하니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이제는 이분은 나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주체적 존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돌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은 힘든 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내 건강이 최선의 돌봄. 엄마 드실 반찬 사러 다녀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발이 헛디뎠어요. 정말 아찔했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겨우 난간을 붙잡았죠. 다행히 크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무릎이 후들거려 한참을 계단 중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내가 쓰러지면 엄마는 어떡하지? 지금껏 돌봄은 엄마를 위한 거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날 깨달았죠. 내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거구나. 엄마는 90, 거동은 느려지셨고 혼자 두면 불안하세요. 그런데 제가 골절이라도 당하거나 입원을 하게 된다면 식사는 누가 챙기고 밤중에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병원은 누가 모시고 가죠. 그날 이후 저는 제 건강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건강만큼 내 건강도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제 사정을 잘 아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수영장 한번 가봐요. 요즘 아쿠아로빅 하면 허리도 좋아지고 무릎에도 무리가 없대요. 처음엔 내가 무슨 물에서 뛰어다녀? 했죠. 하지만 딸이 정성껏 설명해 주더라고요. 물속에선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무릎 부담이 거의 없대요. 허리 통증도 완화되고 관절 유연성도 높아진다고. 특히 60세 이상 여성한테 정말 좋다던데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음 주부터 근처 구청 수영장에 등록했어요. 사실 처음엔 수영복 입고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색했죠.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싶었지만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반응을 보였어요. 물 속에서는 무릎이 편했고 허리도 덜 당겼어요. 팔을 크게 휘저으며 움직이면 뭔가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함께 운동하는 분들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함께 따뜻한 물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쿠아로빅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오늘은 물속에서 또 뭐 했니? 제가 발차기 하고 팔 돌리고 땀도 나고 재밌었어요 하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너 젊었을 땐 항상 바쁘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더 밝아졌구나.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내가 웃으면 엄마도 웃으시는구나. 내가 건강해지면 엄마 마음도 편해지시는구나. 이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 가는 날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를 잘 돌보려면 나부터 돌봐야 한다는 걸. 아쿠아로빅 수업 시간 물 위에서 깨달았어요. 밤엔 스트레칭도 해요. 핸드폰에 건강 앱을 깔아 하루 만보 걷기를 시도 중이에요. 이젠 딸도 엄마를 모시러 오는 대신 엄마 오늘 아쿠아 다녀왔어요? 하고 물어요. 우리 가족이 제 건강을 같이 챙겨주는 셈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돌봄은 단지 누군가를 챙기는 일이 아니라
내 삶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내가 건강해야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혼자서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내 어머니고 나는 그분의 딸이니까 끝까지 내가 돌보는 게 도리라고 믿었죠.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엄마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가끔은 엄마가 밥 숟가락을 놓치면 흘린 밥풀까지 주워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은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참 낯설더라고요. 늘 피곤해 절어 있고, 눈빛도 흐릿하고, 웃음도 잃은 얼굴. 그게 제 모습이라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맞는 걸까? 엄마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제 삶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 무렵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이라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 줄 수 있다고요. 전화 끊고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엄마를 남한테 맡긴다고. 내가 못나서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그날 저녁 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엄마,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요.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건강해야 외할머니도 오래 웃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신청을 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좀 불편했죠. 엄마도 경계하는 눈빛이었고요. 그런데 몇 번 만에 달라졌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반찬을 만들고 젊은 시절 이야기 들어주고 때로는 엄마 손을 꼭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그 시간을 즐기고 계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전에는 제가 옆에 있어도 말수가 적으셨는데 이젠 그 선생님 오시는 날이면 옷도 곱게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든든함, 그리고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다는 것. 이제는 그 2시간 동안 차 한 잔도 마시고 짧게 산책도 하고 내 마음도 좀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도우미를 드리는 걸 내가 엄마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엄마도 끝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걸. 돌봄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함께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 것이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마음을 연 순간 엄마도 저도 한결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기술의 힘, 세대를 잇다.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는 때, 기계나 기술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만 여겼어요. 솔직히 스마트폰도 딸이 해준 대로 몇 가지 버튼만 겨우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돌보는 일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 기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방에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늦게 들었어요. 얼른 달려가 보니 다행히 다치시진 않았지만 한참을 혼자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혹시 엄마 방에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알려주는 그런 기계 없을까? 딸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 그런 거 이미 있어요. 응급 호출 앱이라고. 위급 상황 생기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족한테 바로 연락이 가요. 다음 날 딸이 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줬고 어머니 침대 옆에도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조그만 무선 버튼을 하나 두었어요. 처음엔 엄마도 이게 뭐야? 별걸 다 붙여놨네 하시며 껄끄러워 하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엄마 표현으로는 요술 상자가 되었어요. 한 번은요, 밤중에 엄마가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버튼을 누르셨더니 제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어요. 그 소리에 잠이 확 깨서 바로 달려갔고 미리 준비해둔 병원 연락처와 약 봉지를 챙겨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엄마도 그 버튼을 신뢰하시고 저도 마음 한켠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옛 트로트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틀 수 있고 예전 사진들을 디지털 액자에 넣어 식탁 옆에 두었더니 엄마가 밥 드시면서도 저 사진은 내 아빠랑 강화도 놀러 갔을 때야 하시며 추억을 이야기하세요. 기술이 차갑고 낯설기만 했던 예전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그 작은 기계들이 우리 모녀의 하루를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 이런 앱은 우리 또래에게도 필요하겠다 하면서요. 물론 아직도 어렵고 헷갈릴 때 많아요. 버튼 잘못 눌러서 엉뚱한데 전화 걸린 적도 있고 가끔은 이거 왜 이래? 하며 짜증도 나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느끼는 건 하나예요. 기술은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손녀가 만들어준 작은 기술의 다리를 통해 저는 엄마와 더 가까워졌고 딸과도 같은 눈높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돌봄이 단지 손으로 해주는 일만이 아니라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안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기술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90이 넘은 지금에도 하루하루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건 우리 세대가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5장 추억은 최고의 치료제. 청소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권. 노란 종이 위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3일장에 다녀온 날 500원짜리 콩나물 사고 저녁엔 영희가 울어서 밤새 안았다. 어릴 적 기억이 퍼뜩 떠오르더군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작고 바쁜 글씨 속에 엄마의 하루, 그리고 저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요. 그 수첩을 펼친 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밥상을 마치고 나면
엄마 옆에 앉아 수첩을 펴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쭤보는 겁니다. 엄마, 이날은 기억나세요? 제가 울어서 밤새 안으셨다네요. 엄마는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고열이 나서 온몸이 뜨거웠는데 배 위에 찬 수건 올려두고 토닥토닥. 그 밤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시절 엄마의 손길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 제 가슴에 다시 닿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잘못 이어가셨어요. 어제 먹은 반찬은 기억 못 하시면서도 신기하게도 수첩에 적힌 옛날 이야기는 또렷하게 하시더군요. 치매 예방 강의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과거 이야기는 노인에게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과거는 그분들이 가장 선명히 기억하는 자기 인생의 중심입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엄마는 수첩 속 오래된 추억을 이야기할 땐 표정이 확 달라지세요. 말투도 또렷해지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고요.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도 그건 그 자체로 너무 소중했어요. 그 시간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어요.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들을 조용히 손글씨로 옮겨 적기 시작했죠. 엄마의 기억 속 세상을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너 어릴 때 이불 덮고 손전등으로 책 읽다가 나한테 딱 걸렸잖아 하면서 깔깔 웃으시고, 어떤 날은 너희 아버지한테 프러포즈 받은 날, 내가 그날 코를 심하게 흘렸는데도 웃더라 그 양반이 하시며 얼굴이 붉어지시기도 하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자, 아내, 그리고 나이 든 인생 선배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추억은 참 묘해요. 슬픈 이야기라도 나누면 웃음이 나오고 기억이 흐릿해도 마음은 또렷하게 이어지니까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좋은 보약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에게도 제게도요. 돌봄이란 게 단지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존중하며 함께 기억해 주는 일이라는 걸 그 수첩이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매일 저녁 그 수첩을 옆에 두고 둘이 마주 앉아 한 줄씩, 한 페이지씩 펼쳐갑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 모녀에게는 가장 따뜻한 현재가 되었어요. 6장 위기 대처, 차분함이 답.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고 그 소리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달려가 보니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말도 흐릿했고 눈동자도 또렷하지 않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9, 병원, 약, 보험증, 수없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몸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겨우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고 119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되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약통을 엎질렀어요. 병원 가려니 보험증은 어디 있고 엄마가 무슨 약을 드시고 있는지도 순간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어 있었으면 엄마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도왔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응급 상황 시 내가 할 일 목록 첫 줄엔 이렇게 썼어요. 119 신고 침착하게 주소와 증상을 말하기. 의료보험증과 신분증 챙기기. 복용 중인 약 이름과 용량 메모. 과거 진료 기록 사본. 응급 병원 연락처. 이 목록을 뽑아서 냉장고에 붙여두었고 약통도 약봉지별로 투명 박스에 정리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구분도 스티커로 붙였고 응급 연락처는 휴대폰 즐겨찾기에 따로 저장했죠. 또 하나는 마음 훈련이었어요. 엄마가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수없이 떠올리며 상황을 시뮬레이션처럼 연습했어요. 이젠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두렵고 조금은 덜 당황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가 못 지켰다는 자책감, 그게 마음을 덜컥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차분히 준비된 목록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괜찮아. 이번엔 준비되어 있어. 그 한마디가 참 큰 위로가 되더군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엄마, 혹시 또 어지러우면 무조건 버튼 누르셔야 돼요. 내가 바로 달려올게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순간 가슴이 뭉클했죠.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돌봄이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차분히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 그 준비가 있으면 우린 조금 더 용기 내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웃는 시간의 소중함. 엄마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집 안에 말소리가 줄고 웃음도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식사도 조용히, 산책도 조용히, 심지어 TV를 볼 때도 엄마는 소리를 줄이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셔서 조용한 걸 좋아하시나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희야, 옛날엔 웃을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 순간 마음이 찌릿했어요. 맞아. 우리 집엔 요즘 웃음소리가 없었구나. 그날 밤 오래된 서랍장을 뒤적이다 옛날에 쓰던 조그마한 마이크가 눈에 띄었어요. 딸이 결혼하기 전 가족끼리 노래방 흉내 낼 때 쓰던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 인터넷에서 소형 노래방 기계 하나를 주문했어요. 비싸지도 않고 TV에 연결만 하면 트로트며 팝송이며 다 나오는 기계였죠. 며칠 뒤 그 기계를 거실에 설치해 놓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우리 노래방 데이 해요.
엄마는 처음엔 머뭇거리셨어요. 내가 무슨 노래를 해 옛날 목소리도 안 나와. 그러더니 화면에 동백아가씨 반주가 흐르자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노래 내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야. 그렇게 한 소절, 두 소절 따라 부르시더니 결국은 마이크를 꼭 쥐고 앉으셔서 한 곡을 다 부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고, 그날 우리 집 거실은 오랜만에 노래와 웃음이 가득한 무대가 됐어요. 그 이후로 매주 화요일은 엄마와 나의 노래방 데이가 됐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고, 저는 박자도 못 맞추면서도 춤을 흉내내며 엄마를 웃게 만들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셔서 그러셨어요. 어머님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노래하시는 날엔 특히 더 밝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병원 진료 후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은 정서가 안정돼 있으세요. 이 나이 되면 우울감이 흔한데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웃음은 최고의 영양제라는 것. 돌봄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식사, 정해진 약, 정해진 루틴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의 순환이에요.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웃는 시간을 잊지 않아야 해요. 엄마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실 땐 어느새 제 눈에 비친 엄마는 91세 노인이 아니라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첫 번째 관객이자 가장 큰 응원자죠. 요즘은 딸도 와서 가끔 끼어요. 세대가 셋이 모여 트로트와 발라드가 뒤섞인 즉석 무대가 열리죠. 그 시간만큼은 정말이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그 순간만큼은 아무렇지 않게 다 잊혀져요. 이젠 확신해요. 돌봄 속에 웃음이 없으면 그건 너무 쓸쓸한 돌봄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매주 달력에 노래방 데이라고 꼭 써넣어요. 그건 엄마의 행복이고 저희 회복이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엄마의 발을 만지며 하루는 엄마 발을 만지다가 문득 멈칫하게 됐어요. 굽은 발가락, 울퉁불퉁한 뼈마디, 거칠어진 발등의 피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셨을까? 어릴 땐 미처 몰랐던 그 발이 이젠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어릴 때 발 아플 때마다 엄마가 발 마사지해 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기억나지? 너 다리 쥐났다고 밤새 끙끙거릴 때 내가 참 많이 주물러 줬지.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 잠들기 전 발을 꼭 주물러 드려요. 말은 하지 않아도 손끝에 마음을 실어 엄마의 하루를 풀어드리는 시간. 그건 마치 어릴 적 제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일 같았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엄마를 돌보는 이 시간은 엄마가 나를 키워주던 그 시간에 대한 조용한 답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따금 거울을 볼 때면 엄마 얼굴이 제 얼굴에 겹쳐 보여요. 주름진 볼, 눈가의 선, 살짝 굽은 어깨까지.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나는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싫지 않아요.
엄마가 지나온 시간을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요즘 엄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하지만 저는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도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우린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돌봄이란 건 그저 오래 사는 사람을 챙겨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살아온 시간을 서로 보듬고 닦아주고 껴안아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끝이 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걸었고 그 길을 내 손으로 따뜻하게 덮어드렸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엄마와 제가 함께 찍은 옛 사진이 있어요. 어린 제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고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시죠. 이젠 그 사진 속 엄마 자리에 제가 있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계세요. 서로의 자리가 바뀌었지만 그 안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저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돌봄의 마지막 페이지는 끝이 아니라 삶의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내 삶의 두 번째 꽃.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누구든 자기 부모는 직접 돌봐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외로움도 지침도 또 작고 따뜻한 기쁨도 담겨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엄마를 돌보면서 제 자신도 하나씩 돌보고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의무였던 하루하루가 이젠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시간.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창밖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영희 어르신, 돌봄 강좌 강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제가요? 제가 뭘 안다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겪어온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앞길을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노트북을 켜고 엄마 돌봄 일기를 정리해봤어요. 힘들었던 날, 웃겼던 일, 울컥했던 순간, 그리고 엄마와 함께 웃었던 저녁들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강의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 그 속에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참석한 분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연배 혹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죠. 어떤 분은 남편을 돌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치매 초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 나처럼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작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꼭 잘했다, 따라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돌봄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엄마와 함께한 매일이 저를 다시 자라게 했고 누군가의 하루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자리에만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시 꽃 피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꽃이 피는 시간이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느리게 피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꽃을 피울 마음을 내가 다시 품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